우리가 아는 역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빛나는 업적만을 기록하죠. 하지만 그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어땠을까요? 오늘 우리는요, 한 조선시대의 명문가의 비밀일기장을 살짝 열어보려고 합니다. 역사책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그들의 진짜 고통과 아주 놀라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보세요. 책 읽는데 방해가 되었다. 이 짧고 어찌 보면 담담한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책을 못 읽게 만드는 눈병이라니 이건 그냥 몸이 좀 아픈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. 말 그대로 삶의 전부가 흔들리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. 바로 이 글귀 하나가 거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유물이 바로 이 비밀 일기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는 대중에게 공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썼을 아주 사적인 기록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. 보통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걸 보면 왕과 국가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 일기는 다릅니다. 한 인간의 기쁨, 좌절, 그리고 아픔 같은 아주 내밀한 순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. 덕분에 우리는 딱딱한 역사적 사실 넘어 19세기 조선의 한 학자가 실제로 뭘 느끼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을 얻게 된 셈이죠. 자, 그럼 이 비밀스러운 기록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혔던 명문가 신씨 가문입니다. 지금부터 이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 가문의 인물들을 한번 보실까요? 가장인 신대우, 그리고 그의 세 아들. 이들은 그냥 평범한 양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. 실용적인 학문을 아주 중시하면서 조선 후기 지성계를 이끌었던 이른바 강화학파의 핵심 가문이었어요. 말하자면 당시 지식인 사회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그런 대단한 가족이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각 인물의 역할이 한눈에 들어오죠. 아버지 신대우는 정말 존경받는 학자이자 관료였고요. 아들들 역시 그 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.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아들 신작이 바로 이 일기를 쓴 사람입니다. 이 가족 모두가 학문과 관직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으니까 그야말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안이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 가문의 아주 화려했던 공적인 삶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들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료이자 학자들이었는지 말이죠. 가장인 신대우의 공직 경력은 정말 대단합니다.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나라에 봉사했는데 특히 이 제방 이야기는 그의 업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홍수를 막으려고 제방을 쌓았는데 백성들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자발적으로 그 제방에 신공제, 그러니까 신어르신이 쌓아주신 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?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와, 오늘 처리해야 할 민원 서류가 14장이었다. 이 일기 한 구절만 봐도 그들의 빡빡한 일상이 눈에 선하죠. 화려한 업적 뒤에는 이런 고된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공식 기록에서는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화려한 성공 이면에 꼭꼭 숨겨져 있던 사적인 고통의 이야기로요. 이렇게 화려한 공적 생활 뒤편에는 일기 속에만 조용히 기록된 아주 길고도 힘겨운 싸움이 있었습니다. 다름 아닌 이 가족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만성적인 질병과의 싸움이었죠.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. 1788년에 처음 눈병이 나타나서 책 읽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죠.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. 다음 해에는 더 심해지고 급기야 유명한 침술가를 찾아 먼 길까지 떠납니다. 치료를 받아도 또 재발해서 40일간 침을 맞고요. 이게 정말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그들의 일과 삶을 계속해서 괴롭힌 길고 고된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학자에게 책을 못 읽는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을 거예요. 이 편지 구절을 보면 그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. 한편으로는 침술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희망이 없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밝은 문을 되찾고 싶다. 이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문장에서 이들이 느꼈을 깊은 감정적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지 않나요?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
이들은 물론 유명한 침술가를 찾아다니고 전통 의학 서적에 나오는 처방을 사용했어요.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. 동시에 당시 조선에서는 아주 생소했을 서양에서 유래한 액체약, 양로라는 걸 실험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. 전통을 그 누구보다 중시했을 것 같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,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죠.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양로입니다. 19세기 조선에서 약효가 있는 액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주로 서양에서 들어왔거나 그 영향을 받은 약물이었어요. 이들의 양로 사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꽉 막힌 사회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술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.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그들의 정신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. 이제부터는 이런 끔찍한 역경 속에서도 이 가문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지적 유산을 남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들의 문학적 업적을 좀 보세요. 아버지 신대우는 자신의 문집을 포함해 수많은 책을 썼고,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평생의 업적을 하나하나 모아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. 이건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의 그리고 가문의 정신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었죠.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방대한 작업들이 무슨 조용한 서재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매일같이 고된 공직 생활을 하고 또 끊임없는 만성적인 고통과 싸워가면서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거죠. 바로 이 점이 이들 삶의 놀라운 이중성,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무리하면서 이 신씨 가문의 사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더 넓은 의미를 던져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 2가 신씨 가문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모두가 보는 공적인 의무와 눈부신 성취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적인 고통과 힘겨운 싸움. 이 두 가지 측면이 합쳐질 때 비로소 공식 기록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훨씬 더 풍부하고 인간적인 과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. 결국 이 신씨 가문의 이야기는요, 하나의 축소판과 같습니다. 전통과 실용주의 사이에서, 또 공적인 이미지와 개인적인 고통 사이에서, 그리고 위대한 지적 추구와 그저 아픈 몸을 낫게 하고 싶다는 소박한 인간적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 애썼던 과도기적 사회의 모습, 바로 그 자체인 거죠. 그들의 이야기가 곧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던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는 화려한 공적인 업적들 뒤에는 과연 어떤 개인적인 분투와 고통이 숨겨져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뉴스의 헤드라인 너머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